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강민주는 6년째 똑같은 회색 도시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따스함을 이르는 지 오래였고 거리의 소음은 의미 없는 배경음처럼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서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살았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았다. 아내 한서연이 그의 세상에서 사라진 그날 이후로 그의 시간은 잿빛으로 멈춰버렸다. 그는 더 이상 위험을 감지하지도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해 숨을 쉬고 죽지 못해 끼니를 챙기는 식물과도 같은 삶이었다. 오늘은 망가진 면도기를 사기 위해 아주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선 날이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파의 소음에 묻히는 편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거대한 쇼핑몰은 주말을 맞이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행복한 연인들의 웃음소리, 엄마의 손을 잡고 조잘대는 아이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는 목적지인 전자제품 매장을 향해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과 어깨가 부딪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그는 인파 속을 유령처럼 떠다녔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그의 시야에 낯익은 실루엣이 스치듯 들어왔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다.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의 모든 세포가 그녀임을 외치고 있었다. 긴 생머리 가녀린 어깨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독 돋보이던 그 우아한 분위기. 죽음의 장막 저편으로 사라졌던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착각일 리가 없었다.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동시에 그를 살게 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다. 여자아이가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자 서연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저 미소는 오직 자신에게만 보여주던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미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낯선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는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자신의 눈매를 꼭 빼닮은 남자아이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자리한 여자아이의 입술 옆 작은 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사고는 마비되었고 훈련받은 요원으로서의 냉철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홀린 듯 에스컬레이터의 난간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향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제발 꿈이 아니기를. 동시에 이 끔찍한 현실이 제발 꿈이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민주는 똑똑히 보았다. 반가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순도 높은 공포와 절망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세요, 연아. 민준의 입에서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찔 떨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 방어적인 행동이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잠깐만, 한서연.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사람들은 거대한 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주위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익숙한 듯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은 평범한 주부의 도주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이었다. 민주는 잊고 있던 본능을 깨워 그녀의 동선을 예측하며 쫓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6년의 공백기 동안 무뎌져 있었다. 몇 걸음 못 가 인파에 막혀 그녀의 뒷모습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쇼핑몰 중앙에 멍하니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 그를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살아있는 시체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아내를 눈앞에서 놓친 미친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아까 그녀가 서 있던 아이스크림 가게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함께 작은 여자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분홍색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민주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다. 토끼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머리핀을 손안에 꽉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의 떨리는 신경을 겨우 진정시켰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죽음을 위장해야 했는가? 왜 자신을 보고 그렇게까지 겁에 질려 도망쳐야 했는가?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던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독사처럼 그의 머릿속을 휘감았다. 그날 밤 민주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던 국정원 시절의 장비들과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공간이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철제 캐비닛을 열자 익숙한 총기의 기름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를 맞았다. 그는 가장손에 익은 권총을 꺼내 들고 능숙하게 장전했다. 찰칵하는 소리가 지하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그의 잠들어 있던 야수성을 깨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픔에 잠식당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 하는 사냥꾼이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진실을 찾아내야 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코르크 보드에 서울의 지도를 펼쳐 붙였다. 그리고 지도의 중앙에 오늘 주워온 분홍색 토끼, 머리핀을 앞정으로 고정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6년 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이제 피와 진실을 향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쇼핑몰의 CCTV 영상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불가능했다. 지금의 그는 민간인이었고 그의 뒤에는 그가 상대해야 할 거대한 배후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옛 동료들의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대부분은 연락이 끊겼거나 그를 잊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라면 자신을 도와줄지도 몰랐다. 최고의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였던 박지훈. 그는 민중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유일한 파트너였다. 민주는 보안이 유지되는 특수통신 장비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다. 지훈아 나다. 강민준.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 연락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혼자서는 절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살아있었어. 이게 몇 년 만이야. 난 형 죽은 줄 알았는데. 지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오늘까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죽었던 내 아내를 만났다. 그의 말에 지우는 다시 한번 침묵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지.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폐공장 기억나나? 내일 자정 거기서 보자고. 혼자 와. 민주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연의 얼굴에 서려 있던 그 극심한 공포는 그녀가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위험의 실체는 아마도 6년 전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게 만들었던 바로 그놈들 일터였다. 그는 분홍색 머리핀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모든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일 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그는 밤새 쇼핑몰 주변의 모든 교통 CCTV와 상점들의 방범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해킹 경로를 설계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6년의 잠에서 깨어난 사냥개는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어둠의 실체, 그리고 그들을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쇼핑몰을 빠져나온 검은색 세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연 아니, 지금은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그림자처럼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백미러를 통해 감시자 김 실장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묻고 있었다. 방금 그 남자는 누구지?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6년 만에 본 강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를 향하던 그 애틋하고 절박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를 모른 척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쳐야만 했던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했다면 민주는 오늘 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녀를 감시하는 이들은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자들이었다.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계속 믿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철문 앞에 차가 멈췄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낙원이었지만 서연에게 이곳은 지난 6년간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감옥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 실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이들을 다른 수행원에게 맡기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재로 가시죠, 이수진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이면의 서늘한 압박감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시가 향과 함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유진그룹의 회장 최진환. 그는 6년 전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악마였다. 최진환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탐욕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역겨웠다. 오늘 쇼핑은 즐거웠나? 그의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다. 신문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최진화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런데 쇼핑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남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했다. 오랜만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런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기에 저도 모르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최진화는 잠시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민준의 목숨까지도. 한참의 침묵 끝에 최진화는 손을 풀고 뒤로 물러섰다. 하긴 6년이나 그림자처럼 살았으니 그럴만도 하지.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해. 너는 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서재를 나온 서연은 다리가 풀려 벽에 몸을 기댔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최진환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민준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쇼핑몰에서 떨어뜨린 머리핀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민준을 발견한 찰나의 순간 그녀의 무의식이 보낸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다. 그라면 국정원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던 그라면 그 작은 단서 하나로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버려진 폐공장에서 강민준은 어둠 속에서 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에 냉정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약속된 자정이 되자 공장 구석에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헝클어진 머리에 뿔테 안경 낡은 후드티 차림의 박지훈이었다. 여전하네 형.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데만 골라 다니는 건. 지훈은 툴툴거리면서도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에 대한 반가움의 표시였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품에서 분홍색 토끼 머리핀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이게 오늘 내 아내를 만났던 장소에서 주운 거야. 아이의 것이었지. 지훈은 머리핀을 받아들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이야기 진짜였어. 형수님이 살아계시고 아이들까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대답 대신 굳은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지훈은 더 묻지 않고 가방에서 노트북과 각종 분석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전문가답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형 때문에 내 소중한 주말밤을 이 쥐소굴에서 보내야 하다니. 나중에 제대로 한턱 쏴야 할 거야. 지훈은 특수 스캐너에 머리핀을 올려놓고 분석을 시작했다. 모니터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훈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하며 말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야 형. 토끼 눈 부분에 초소형 도청기가 내장되어 있었어. 지금은 작동이 멈춘 상태지만 이건 민간용이 아니야.
군용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최상급 모델이라고.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분석 결과를 읊었다. 제조사는 이카루스 테크. 방위 산업체인데 몇 년 전에 유진그룹에 인수됐지. 보안기술 쪽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곳이야. 유진그룹. 민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6년 전 장인의 연구 프로젝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기업.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찾아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던 남자 최진환 회장.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훈아,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다. 오늘 오후 3시경 강남 스타필드 쇼핑몰. 그 시간대 CCTV 영상 전부 좀 구해줄 수 있나? 특히 아이스크림 가게 주변으로.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이상해, 형. 내가 형 만나러 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미리 손을 좀 써봤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대 영상만 전부 데이터가 손상됐다고 나와.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영상을 지워버린 거지. 디지털로 남은 흔적마저 완벽하게 지워졌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 서연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자 손 안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형, 대체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이건 형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민준은 폐공장에 깨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두 거짓된 위선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누구인지는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기 전까지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6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목표를 발견한 굶주린 맹수의 집요함과 냉혹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사라진 아내, 그리고 남겨진 수수께끼. 그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다. 폐공장에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다. 밤새 이어진 작업에도 강민준과 박지훈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맹렬한 집중력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6년간 잠들어 있던 사냥개가 마침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찾았어. 유진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야. 놈들도 완벽하진 않군.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수십 개의 보안 장벽이 그의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민준은 지훈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응시하며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맞추고 있었다. 그의 두뇌는 6년 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인 한기수 박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유전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강직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상업적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 바로 유진그룹의 최진환 회장이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어느 날 저녁 한 박사는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털어놓았었다. 최진환 그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세. 내 연구를 가지고 불치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한 불멸의 약을 만들려고 해. 생명의 순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지. 장인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우려와 경멸을 민준은 잊을 수 없었다. 그 대화가 있고 불과 몇 달 후 한 박사는 의문의 연구실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서연마저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비극이었다. 민주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진환이 장인의 연구를 손에 넣기 위해 벌인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음을. 형, 이거 좀 봐. 지훈의 목소리가 민준을 상념에서 깨웠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극비 연구 파일이 떠 있었다. 접근 권한은 최고 등급으로 막혀 있었지만 파일의 생성 날짜는 6년 전 한 박사가 사망한 직후였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한서연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이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최진환은 단순히 서연을 납치 감금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한 박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서연 자신과 어쩌면 그녀의 아이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실험용 쥐로 삼고 있는 악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지훈아, 최진환의 모든 것을 파헤쳐줘. 개인 비리, 약점 자금 흐름, 뭐든 상관없어. 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그럴 줄 알고 이미 시작했지. 근데 이 양반 보통 꼼꼼한 게 아니야. 자금 세탁은 전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고 있고 개인적인 약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 거의 완벽한 유령처럼 움직여. 지훈이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승부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지. 그때부터 두 사람의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디지털 세상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최진환의 흔적을 쫓아왔고, 민주는 과거 국정원에서 배운 프로파일링 기법을 총동원하여 최진환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의 성격, 행동 패턴, 그리고 숨겨진 욕망까지도. 민준에게 최진환은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반드시 사냥해야 할 명확한 표적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발견되었다. 지훈이 최진환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거액의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매달 일정하게 벨 에포크브라는 이름의 유령 법인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법인의 유일한 자산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부지 하나뿐이었다. 지도에 표시된 위성 사진을 확대한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채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저택. 6년 전 서연과 함께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찾아보았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최진환의 악랄한 계획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서연과 아이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 빙고! 여기가 놈의 아방궁이자 형수님과 아이들을 가둬둔 감옥일 거야. 지훈의 말에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디지털 추적은 한계에 부딪혔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잠들어 있던 사냥개의 후각이 마침내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먼지 쌓인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권총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조립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는 방탄 기능이 있는 얇은 특수 소재의 재킷을 입고 초소형 무정이와 도청 장비들을 챙겼다. 그의 움직임에는 6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냉정한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너무 위험해, 형.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 행위야. 놈의 경비 시스템은 국정원 수준일 거라고.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렸다. 민주는 그런 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걱정 마. 정면으로 부딪힐 생각은 없어. 그저 옛 동네에 산책이나 한번 다녀올 생각이니까. 그의 계획은 무모한 침투가 아니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한 철저한 사전 정찰이었다. 그는 최진환의 경비 시스템 인력 배치, 그리고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했다.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내어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오후 민주는 말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유진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위장한 채 최진환이 소유한 외곽 부지에 대한 투자 미팅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내부에 잠입했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층 로비 경비 인력 8명, 전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추정. 안면 인식 시스템 작동 중이니 정면은 피하는 게 좋아. 민주는 지훈의 안내에 따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최진환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이 아닌 그 아래층의 전략기획실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이라면 저택에 대한 설계도나 경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치밀한 계획과 지훈의 완벽한 서포트 덕분에 그는 큰 의심 없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화장실에 들러 주변을 살핀 후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복제 장치를 서버실 근처의 네트워크 단자함에 몰래 설치했다. 이제부터 몇 시간 동안 이 장치는 유진그룹의 내부 데이터를 통째로 지훈의 서버로 전송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가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최진환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최진환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이 무심코 민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만약 최진환이 6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낸다면 모든 것은 끝장이었다. 다행히 최진환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자신을 스쳐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방금 전 최진환과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그는 보았다. 최진환의 눈에 스쳐 지나간 아주 찰나의 의심과 경계심을. 잠자던 맹수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냄새를 맡은 듯한 바로 그 날카로운 눈빛을.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상대를 깨웠음을 직감했다.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진환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방금 전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남자의 잔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저 흔한 얼굴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동물적인 직감은 그 남자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사소한 불안감이라도 그것이 싹을 틔우기 전에 뿌리 뽑는 것, 그것이 바로 최진환이 지금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감정 없는 얼굴의 김 실장이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최진환의 가장 유능한 사냥개이자 그의 더러운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남자였다. 방금 로비에서 나와 스쳐 지나간 남자가 있었다. 키는 180 초반 다부진 체격에 짧은 머리.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했던가. 그자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CCTV 영상부터 출입 기록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최진환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김 실장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최진화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완벽한 통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죽은 한기수 박사의 미완성 연구는 그의 손에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한서연은 그의 통제하에 연구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사육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불쾌한 찝찝함이 기어 나오는 것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다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미세하게 굳어진 턱선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의 신원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방문 목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최진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래서 그놈 정체가 뭔데?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취조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확대하여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로비 CCTV에 찍힌 강민준의 얼굴과 함께 다른 파일에서 찾아낸 흐릿한 증명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증명사진 아래에는 강민준 전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파일의 대부분은 최고 등급의 기밀로 잠겨 있었다. 강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최진환의 뇌리 속에서 6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한서연의 장례식장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공허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바로 그 남자. 슬픔에 잠식되어 재기불능일 것이라 판단하고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하찮은 존재. 그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감히 자신의 성역에 발을 들인 것이다. 하하하. 최진환의 입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약간의 흥미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그는 짓밟아 죽인 벌레가 다시 기어 나오는 것을 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쥐새끼 같은 놈이.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잔혹한 사리가 자리 잡았다. 김 실장 놈이 심어놓은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해. 그리고 놈의 위치를 추적해. 이번에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쥐새끼는 물론이고 그놈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한편 지훈의 은신처에서는 유진그룹 서버에서 빼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폐공장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그들의 공간은 각종 모니터와 전자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심어놓은 복제장치는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그들의 앞에는 유진그룹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었다. 찾아왔다 형. 경기도 저택의 전체 설계도랑 보안 시스템 프로토콜이야. 지훈이 환호성을 질렀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과 함께 적외선 감지기, 동작 센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담장 등 최첨단 보안 설비들의 위치가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거의 요새 수준인데, 하지만 사각지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봐, 동쪽 숲과 연결된 배수로 센서 감지 범위에서 미묘하게 벗어나 있어. 민주는 설계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으며 침투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다른 모니터에서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관련 파일들의 암호 해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의 이름이 적힌 연구 보고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통제하에 강요된 결과물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구축해놓은 외부 침입 탐지 시스템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뜨며 수십 개의 접근 신호가 그들의 위치를 향해 빠르게 좁혀오고 있음을 알렸다. 젠장, 우리가 추적당했어.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잠입이 발각된 것이다. 최진환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지훈아, 지금 당장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서버를 파괴해 흔적을 남겨선 안 돼.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왔다. 쾅깃거릴 하는 굉금과 함께 공장의 낡은 철문이 바깥에서부터 뜯겨져 나갔다. 동시에 전기가 끊기면서 모니터들이 일제히 꺼지고 비상전력으로 전환되었다. 어둠 속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일시적으로 시야를 마비시켰다. 완전 무장한 괴한들이 일사불란하게 공장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김 실장이 이끄는 유진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이었다. 민주는 이미 지훈을 미리 파놓은 비상탈출구로 밀어넣은 뒤였다. 먼저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그는 지훈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이곳은 그가 시간을 벌어야 하는 그만의 사냥터가 되었다. 그는 권총의 소음기를 확인하고 숨을 죽였다. 적들의 군홧발 소리와 무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알파팀 A 구역 수색, 브라보팀 B 구역으로 진입. 목표는 생포가 아니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 무정위에서 흘러나오는 김 실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민주는 녹슨 철제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다가오는 적의 숫자를 파악했다. 최소 10명 이상. 정면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는 폐공장의 지형지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어둠과 소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구조물들은 이제 그의 편이었다. 첫 번째 괴한이 그의 앞을 지나치는 순간 민주는 유령처럼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꺾어버렸다. 컥 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의 몸에서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곧이어 그의 부재를 알아챈 동료들이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민주는 2층의 낡은 컨트롤룸으로 재빨리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낡은 크레인, 조종 장치를 작동시켰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쇠사슬 뭉치가 아래로 떨어지며 괴한들의 대열을 흩트려 놓았다. 그 혼란을 틈타 민주는 정확한 사격으로 2명을 더 쓰러뜨렸다. 놈이 1층에 있다 포위해. 괴한들이 일제히 2층으로 사격을 퍼부으며 계단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미리 낡은 드럼통들을 계단 위에 위태롭게 쌓아두었었다. 그는 드럼통을 발로 차 아래로 굴려버렸다. 드럼통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단을 구르다 그 안에 남아있던 인화성 물질이 바닥의 스파크와 만나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다. 불길이 치솟으며 괴한들의 진입을 막는 동안 민주는 반대편 창문을 깨고 미리 봐두었던 외부의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김 실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건물의 모든 퇴로를 예상하고 병력을 배치해둔 뒤였다. 민준이 땅에 착지하는 순간 사방에서 총구가 그를 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은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터뜨렸다.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동안 그는 지훈이 탈출했던 하수구 입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등 뒤로 수십 발의 총알이 빗발치며 콘크리트 파편을 튀겼다. 그는 간신히 하수구 안으로 몸을 굴려넣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허름한 모텔 방 안에서 민준과 지훈이 마주 앉았다. 공장에서의 격렬한 전투는 2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민준은 팔에 박힌 파편을 스스로 빼내며 상처를 소독했다. 지훈은 간신히 챙겨나온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새로운 노트북에 연결하고 있었다. 하마태오면 개죽음 당할 뻔했네. 놈들 완전 미쳤어. 그냥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붕대를 감는 손에 힘을 주었다.
최진환의 경고는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거대 기업의 검은 그림자는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 있었다. 허름한 모텔방의 공기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두 남자의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주는 찢어진 팔의 상처를 스스로 꿰매고 있었다. 훈련받은 요원답게 그의 손은 떨림이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극심한 고통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훈은 손상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성역이었던 폐공장은 잿더미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도망자 신세였다. 최진환의 방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다. 다음 날 아침 모텔방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강민준의 얼굴이 흘러나왔다. 전 국정원 요원 강민준 유진그룹 기밀 유출 및 보안 요원 폭행 혐의로 공개 수배. 뉴스는 그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한 위험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최진환은 언론과 공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미친놈. 지훈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건 그냥 우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야. 우리를 사회의 쓰레기로 만들어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이제 민주는 정의를 추구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대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최진환의 교활한 수법이었다.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훈이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금융감독원의 감시 리스트에 올라 불법 자금 거래 혐의로 모든 금융활동이 정지된 것이다. 민준의 얼마 남지 않은 비상금 계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최진환의 공격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지훈이 과거 언론사의 서버를 해킹했던 그레이 해커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아직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계속해서 민준을 도울 경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겠다는 무언의 경고. 지훈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형, 나 때문에 형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난 이제 지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순간 상처를 동여매던 민준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지훈아, 이 싸움은 나 혼자 시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다. 그리고 내 아내와 아이들이 저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놈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놈들이 원하는 쓰레기가 되는 거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다시금 결의의 빛이 차올랐다. 두 사람의 신뢰는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민준은 최진환의 공격 방식에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오만함이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부의 단속에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최진환은 지금쯤 우리가 쥐구멍에 숨어 덜덜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놈의 심장부에는 무방비한 공간이 생기는 법이야.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세에 몰렸을 때야말로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훈은 밤샘 작업 끝에 손상된 하드디스크에서 결정적인 데이터 뭉치를 복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유진그룹의 내부 통신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진환의 보안팀이 폐공장을 덮쳤던 그 시각 그들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기록들이었다. 형, 이거 이상한데. 김 실장이 경기도 저택이랑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야. 그런데 암호화된 코드가 일반 경비팀이랑 사용하는 거랑 달라. 훨씬 더 높은 등급의 보안 채널이야.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해당 채널을 통해 통신한 내부 인물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화면에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안수현 박사,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수석연구원, 전 한기수 박사 연구팀 소속. 그는 한때 장인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민준 역시 그를 몇 번 만난 기억이 있었다. 성실하지만 어딘가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인물로 기억했다. 통신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자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내용은 대부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였지만 그 안에는 안수현 박사의 미묘한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었다. 실험체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더 이상의 임상 실험은 위험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연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김 실장은 회장님의 뜻이다. 결과로 증명하라는 말로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었다. 민주는 안수현 박사의 프로필과 통신 기록을 번갈아 보며 그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최진환의 협박에 못 이겨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과 스승이었던 한기수 박사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최진환의 견고한 성벽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자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 차갑다. 우리의 유령을. 민준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니지 않을 것이었다. 최진환이 그를 사회적인 유령으로 만들었다면 그는 진짜 유령이 되어 최진환의 심장부로 파고들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줄 열쇠는 바로 안수현 박사였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안수현 박사에게 접근할 방법,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 내부 정보를 빼낼 방법.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최진환이 쳐놓은 포위망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자유. 밤이 깊어졌다. 모텔방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세상은 강민준이라는 존재를 잊고 그를 범죄자로 기억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안수현 박사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불안함이 아닌 다음 사냥감을 정한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마침내 방역을 위한 작은 균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저택은 고요한 지옥이었다. 한서연의 하루는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단조롭게 흘러갔다.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정해진 시간에 정원을 산책하고 감시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과 책을 읽는 것. 모든 것이 허락된 자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그녀의 모든 것을 올가매고 있었다. 강민준을 만난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다. 경비 인력은 2배로 늘었고 김 실장의 감시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시시때때로 그녀를 찾아와 의미 없는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의심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완벽한 연기로 응수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두려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민준을 본 순간 6년간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저 바깥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을 남편을 위해 변화의 계기는 최진환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서연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기에 그녀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인터넷과 뉴스를 허용했다. 물론 모든 접속 기록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강민준이 범죄자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려 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앵커가 그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매도하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진환이 의도했던 절망 대신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것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최진환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진환이 이토록 비열한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그가 민준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살아남아 싸우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이제 그녀 역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감옥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 직원들의 사소한 습관까지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안수연 박사를 주목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저택을 방문했다. 과거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함께 일했던 그는 서연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진료를 위해 찾아온 안 박사에게 무심코 말을 건넸다. 안 박사님, 요즘도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난초를 기르시나요? 아버지가 특히 아끼셨던 건데. 그녀의 말에 안 박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네, 그럼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최진환의 견고한 성벽에 생긴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서연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태블릿에 머물렀다. 그 태블릿은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채 허가된 교육용 앱과 동영상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는 안전한 장난감이었다. 감시팀 역시 아이들의 장난감까지는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듯했다. 바로 저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다며 태블릿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며 감시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그녀는 30초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 토끼 캐릭터가 숲속을 모험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직 강민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과거 국정원 시절 두 사람만이 장난처럼 만들었던 숫자 치환 암호. 그녀는 애니메이션 배경에 등장하는 꽃잎의 개수나무의 나이테 반짝이는 별의 순서를 이용해 메시지를 심었다. Prisoner, Prometheus Lab East Greenhouse. Final Phase, Accelerating. Danger. 이제 남은 것은 이 영상을 어떻게 외부로 유출시키는가였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며칠을 더 기다리며 완벽한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저택의 네트워크 정기 점검이 있는 날이었다. 그날은 몇 분간 보안 시스템의 미세한 빈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새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겠다며 태블릿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화면에 집중했다. 그녀는 타이밍을 계산하며
일부러 주스잔을 들고 일어서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척했다. 주스는 정확히 그녀를 감시하던 경비원의 제복 위로 쏟아졌다. 어머,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옷을 터는 사이 다른 경비원들의 시선도 잠시 그에게로 쏠렸다. 단 몇 초의 시간. 서연은 아이들의 등 뒤에 숨어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네트워크 필터링을 우회하는 임시 코드를 입력하고 완성된 애니메이션 파일을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업로드 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성공.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태블릿을 정상 상태로 되돌렸다. 모든 것은 10초 안에 이루어졌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 실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무슨 소란이지?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부주의해서. 서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잠시 그녀와 주변 상황을 의심스럽게 훑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경비원에게 혀를 차며 돌아섰다. 서연은 아이들을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해냈다. 거대한 디지털 바다에 작은 유리병 편지를 띄워 보낸 것이다. 그 편지가 과연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민준이 과연 수억 개의 영상 속에서 이 작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어둠 속으로 희망의 씨앗 하나를 던졌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찾아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6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민준과 박지훈의 상황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망은 시시각각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지훈은 익명의 정보원에게 헐값으로 넘겨받은 낡은 벤을 새로운 은신처로 삼아 도시를 떠돌며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 벤의 내부는 각종 전선과 모니터들로 가득 차 움직이는 사령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민주는 안수연 박사에게 접촉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모든 동선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저한 감시를 받는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한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를 때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훈이 밤새도록 가동하던 이상 데이터 감지 프로그램이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형, 이거 좀 이상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해외 키즈 채널인데 어제 날짜로 업로드된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우리 쪽 감시 알고리즘에 걸렸어. 단순한 노이즈일 수도 있지만 지훈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조잡한 그림체의 토끼 캐릭터가 숲속을 뛰어다니는 유치한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을 멈췄다. 영상 속 배경에 그려진 작은 꽃들. 7개의 잎을 가진 꽃 3송이, 그리고 5개의 잎을 가진 꽃 1송이. 그것은 과거 민준과 서연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첫 데이트 날. 서연이 그의 손바닥에 그려주었던 그들만의 암호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훈아, 멈춰. 영상 분석해줘. 배경에 나오는 모든 사물의 개수, 순서, 색깔, 패턴까지 전부 데이터로 추출해. 민준의 다급한 외침에 지훈은 놀라면서도 즉시 명령에 따랐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영상의 모든 프레임이 숫자로 분해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지훈의 모니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하나씩 불렀다. 16, 감타구, 19, 15, 쇼. 그것은 과거 그들이 사용했던 알파벳 치환 암호였다. 지훈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리자 마침내 그 숫자들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모습을 드러냈다. Prisoner, Prometheus Lab,
East Greenhouse, Final Phase, Accelerating, Danger.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모니터에 떠오른 문장을 말없이 응시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초의 종, 단계 가속, 위험. 서연의 경고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수연 박사를 통해 천천히 접근하려던 기존의 계획은 이제 폐기해야 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야만 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대담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계획이었다. 그날 밤 낡은 밴 안에서 두 남자는 방역의 서막을 열기 위한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그것은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고도로 계산된 연쇄 공격이었다.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과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전. 첫 번째 축은 지훈이 맡았다. 그의 임무는 디지털 세상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최진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결국 돈과 명예야. 내가 그동안 모아온 유진그룹의 비자금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비윤리적인 실체가 담긴 자료들을 전부 터뜨릴 거야. 지훈은 자신이 신뢰하는 해외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고 약속된 시간에 기사가 터져 나오도록 조율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그는 유진그룹의 메인 서버에 심어두었던 논리 폭탄을 가동시켜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최진환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디지털 지진이었다. 두 번째 축은 안수연 박사를 이용한 내부 교란이었다. 민주는 안 박사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내가 안 박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낼 거야.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프로젝트의 진실 김 실장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가 한기수 박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까지. 메시지는 그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었다. 작전이 시작되는 D-Day 내부에서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경비 인력에게 수면제를 투여하는 등 내부 교란을 돕는다면 모든 것이 끝난 후 그의 죄를 증언해 주겠다고. 하지만 거부한다면 그 역시 최진환의 공범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바로 민준 자신이었다. 그는 유령이 되어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는 칼날의 역할을 맡았다. 지훈이가 외부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안 박사가 내부에서 문을 여는 동안 나는 서연이가 알려준 동쪽 온실 아래 비밀 연구소로 진입한다. 내 임무는 오직 하나. 서연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준비뿐이었다. 그들은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어둠의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장비들을 구했다. 살상용 무기는 최소화하고 연막탄, 섬광탄, EMP 장치 등 비살상용 교란 장비 위주로 챙겼다. 민주는 저택의 설계도를 보며 침투 경로를 수백 번이고 시뮬레이션했다. 단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작전이었다. 작전 개시 D1. 그들은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깊숙한 곳에 벤을 숨겼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지훈은 모든 해킹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며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민주는 차가운 장비들을 하나씩 몸에 부착하며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한 남자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형의 신호에 맞춰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가 벤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민주는 망원 렌즈를 통해 저 멀리 보이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저택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난 6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의 성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역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정확히 새벽 2시. 강민준의 신호에 맞춰 박지훈 내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디지털 창이 세상을 향해 날아갔다. 수년간 최진환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지훈은 자신이 심어놓은 논리폭탄을 가동시키는 동시에 유진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데이터 뭉치를 약속된 해외 언론사 서버로 전송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첫 번째 깃발이 올랐다. 동시에 저택의 연구실 안수연 박사의 개인 단말기에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김 실장과 나눴던 비밀 대화의 녹취록 일부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기수 박사님께 속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10분 뒤 연구실의 모든 내부 보안을 해제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안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심판대에 올리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최진환의 잔혹한 얼굴과 스승이었던 한기수 박사의 인자한 얼굴이 교차하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대로 최진환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양심을 지킬 것인가?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앙통제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디지털 폭풍이 세상을 휩쓸고 내부의 배신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강민주는 어둠 속의 유령이 되어 저택의 경계선을 넘었다. 지훈이 터뜨린 외부 경보 시스템의 교란으로 경비병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민주는 그 틈을 타 미리 파악해둔 배수로를 통해 소리 없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축축하고 비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저택의 정원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그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이 알려준 동쪽 온실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림자처럼 은밀했다. 하지만 최진환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상대였다. 한밤중에 터진 언론 보도와 서버 마비 사태를 보고받은 그는 즉시 이것이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만 작전임을 간파했다. 김 실장, 이건 미끼다. 진짜 목표는 저택이야. 지금 당장 전 병력을 동쪽 온실로 집결시켜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 보내지 마. 최진환의 분노에 찬 고함이 저택의 통제실을 울렸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 실장이 이끄는 최정예 요원들이 소리 없이 온실 주변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안수연 박사가 내부 보안을 해제하려는 미세한 시스템 이상 신호를 감지한 김 실장은 이미 침입자의 목표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마침내 거대한 유리 온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주변이 너무나도 고요했다. 경비병들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그를 짓눌렀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온실의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온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귀한 열대 식물들이 가득한 내부는 습하고 더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연의 메시지대로 온실 중앙의 작은 분수대 아래에 지하 연구실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그가 분수대의 비밀 장치를 작동시키려던 순간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그의 몸을 향했다. 오랜만이군 강민준.
6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이후로 처음인가 어둠 속에서 김 실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의 뒤를 따라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민준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내 아내는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넌 이제 그 더러운 생을 마감하고 네 장인 곁으로 가게 될 거다. 김 실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은 몸을 날려 거대한 야자수 뒤로 몸을 숨겼다. 동시에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며 유리 천장과 벽을 박살냈다. 쨍그랑 원건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온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준은 허벅지에 스친 총알의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방역에 나섰다. 그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그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온실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식물들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적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놈을 놓치지 마, 수색해. 김 실장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대열을 갖추며 민준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2층의 관람 통로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스템을 조작하여 온실 전체의 고압의 수증기를 살포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온실 내부는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요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는 이 안개가 최고의 은신처였다. 그는 소리와 움직임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며 안개 속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요원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김 실장은 달랐다. 그는 열감지 스코프를 이용해 안개 속에서도 민준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강민준. 김 실장의 총알이 민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뼈를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민준은 비틀거리면서도 간신히 몸을 피했다. 두 전문가는 짙은 안개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죽인 채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온실을 가득 메웠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지는 싸움이었다. 그 순간 민준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유리 파편 하나를 발로 차 반대편으로 날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에 김 실장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그 찰나의 빈틈. 민준은 전광석화처럼 김 실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었다. 총을 놓친 김 실장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즉시 민준의 복부를 가격하고 두 사람은 치열한 육탄전에 돌입했다. 비정한 살기가 담긴 주먹과 발길질이 쉴 새 없이 오고 갔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안개 속을 울렸다. 오랜 격투 끝에 민준은 부상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김 실장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김 실장을 뒤로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분수대를 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 쓰러지지 않았던 마지막 요원이 그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눴다. 당! 하지만 총알은 민준을 빗나갔다. 총을 쏜 요원의 이마에 붉은 점이 찍히며 그대로 쓰러졌다. 온실 밖 야산의 어둠 속에서 저격총의 섬광이 희미하게 빛났다. 지훈이었다. 그는 민준이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마지막 비상수단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형 괜찮아 어서. 이어피스에서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고맙다는 말 대신 비밀 장치를 작동시켜 지하로 향하는 통로를 열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차가운 복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지체 없이 계단을 따라 아래로 달려갔다.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복도 끝에서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모습을 발견했다. 두 아이를 등 뒤로 숨긴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한서연.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세워연아. 민준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가는 순간 쿵차 하는 굉음과 함께 복도 중간에 육중한 강철 방화문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최진환이 발동시킨 최후의 봉쇄 시스템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닫히는 문틈을 향해 몸을 던졌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의 앞길이 다시 한번 두꺼운 철문으로 가로막히고 있었다. 쿵주.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강민주는 닫힌 문을 등진 채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다. 탈출구는 사라졌다. 그는 이제 완벽한 고립무원의 함정 속에 갇혔다. 온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핏방울을 남겼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복도 반대편 6년 만에 마주한 그의 아내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두 아이를 등 뒤에 숨긴 채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했지만 재회의 기쁨을 나눌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서연의 눈빛은 절박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다급하게 외쳤다. 민준 씨, 여긴 위험해. 최진환이 연구소 전체를 폐쇄하고 있어. 곧 모든 게.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연구실 전체가 붉은 비상등으로 물들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벽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정화 절차 개시. 15분 후 전 구역 신경 독가스 살포라는 끔찍한 문구가 떠올랐다. 최진환은 증거 인멸을 위해 이곳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옷자락을 더욱 꽉 붙잡았다. 민주는 자신의 험악한 몰골이 아이들을 놀라게 했음을 깨닫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연구실 중앙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켜지며 최진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강화유리 너머의 통제실에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군. 6년 만인가 내 덕분에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민준 씨. 최진환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민주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차가운 눈으로 화면 속의 최진환을 노려보았다. 내 놈의 역겨운 연극을 감상해줄 시간 따윈 없다. 최진환. 당장 문 열어. 하하하하. 문이라니 이제 와서 어딜 가려고. 여긴 자네 가족을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무덤이야. 최진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광기 어린 눈으로 말을 이었다. 지난 6년간 나는 자네 아내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불멸의 꿈에 다가설 수 있었지. 그리고 오늘 자네 가족의 마지막 희생으로 그 꿈을 완성할 걸세. 자네들은 내 새로운 시대의 재물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헛소리 집어치워. 이 악마 당신의 그 미친 연구는 실패작일 뿐이야. 아버지는 당신 같은 미치광기를 위해 연구하신 게 아니라고. 그녀의 말에 최진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실패작 감히 누가 실패를 논하는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의 유리벽 앞으로 다가섰다.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필멸의 존재들을 지배하는 영원한 신. 너희 같은 벌레들은 그저 나의 위대한 탄생을 위한 걸음이 될 뿐이야. 최진환의 광기가 극에 달한 순간 민주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신이라고 웃기지 마라. 넌 그저 죽음이 두려워 발버둥치는 겁쟁이에 불과해. 타인의 희생 위에 군림하려는 넌 신이 아니라 기생충일 뿐이다. 민준의 말은 비수처럼 최진환의 오만한 자존심에 박혔다. 최진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통제 패널의 버튼을 광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모욕해 좋다 그렇다면 내 위대함을 내 놈들의 끔찍한 죽음으로 증명해주마. 경보음이 더욱 거세지고 가스 살포까지 남은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들었다. 방법이 있어.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외쳤다. 가스를 멈출 수 있는 비상 제어 장치는 저 통제실 안에 있어. 그리고 저기로 가는 비상 통로가 이쪽이야.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이곳의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왔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함께 싸우는 동료이자 전사였다. 민준은 서연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을 이끌고 연구실의 미로 같은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최진환은 통제실에서 CCTV를 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비웃었다. 그는 원격으로 복도의 방화벽을 내리고 천장에서 자동 소화 장치를 가동시켜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주나 하연아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 아빠랑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민주는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단단히 안고 물살을 헤쳐나갔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빠의 단단한 팔 안에서 희미한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가족은 처음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통제실로 향하는 마지막 강화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 돼. 여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로저.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남은 시간은 단 1분. 독가스가 살포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붉은 램프가 복도 끝에서부터 전멸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굳게 닫혔던 강화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는 겁에 질린 얼굴의 안수연 박사가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대신 인간으로 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서 들어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민준과 가족들이 통제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최진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마지막 방어선이 뚫린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시제품 보관함에서 불안정하게 정제된 푸른색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계획을 망칠 순 없어. 내가 먼저 영생을 얻고 내 놈들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거다. 최진환이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던 순간 민준이 그에게 몸을 날렸다. 두 남자는 통제실 안에서 최후의 격투를 벌였다. 각종 장비들이 부서지고 스파크가 튀었다. 부상당한 민준은 힘에서 밀렸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민준은 최진환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진환은 중심을 잃고 자신이 부숴버린 메인 서버의 날카로운 단면에 가슴을 꿰뚫리고 말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불멸을 꿈꾸던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만든 기계의 파편에 의해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 민주는 즉시 가스 살포 중지 버튼을 눌렀다. 요란한 경보음이 멈추고 연구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끊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에게 달려와 안겼다. 민준 역시 아내를 마주 안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6년의 세월이 그들의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연이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다. 6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
그는 두 아이를 자신의 넓은 품에 함께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감쌌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고 마침내 그의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 연구소에 붉은 비상등이 꺼지고 차가운 백색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주는 아내와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리고 지독했던 싸움의 상흔이 그들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지훈의 연락을 받은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소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최진환의 죽음과 함께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지훈이 터뜨린 데이터 폭탄은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최진환의 온갖 비리와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김 실장을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냈던 안수연 박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고 최진환의 범죄를 증명하는 핵심 증인으로 남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의 싸움이었다. 그들은 국정원에서 마련해준 한적한 시골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6년의 시간은 그들 사이에 너무나도 깊은 강을 만들어 놓았다. 서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환경과 낯선 아빠의 존재에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켰다. 상처 입은 새가 다시 날갯짓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의 가족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함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있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6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연구를 강요당하며 느꼈던 절망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했던 공포, 그리고 매일 밤 민준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까지. 민준은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던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냈는지 고백했다. 그들의 대화는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6년 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상처 입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했다.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은 더욱 더딘 과정이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섣불리 아빠로서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세상을 관찰하고 그들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밤새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며 흙을 만지기도 했다. 마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천둥 소리에 놀란 혜은이가 악몽을 꾸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조용히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연이 예전에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아빠의 따뜻한 품과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 혜은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지훈이 선물을 한가득 사들고 안전가옥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어둠 속의 영웅이었다. 그의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조립한 드론을 날려주었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드론을 쫓아다녔다. 그날 밤 민준과 지우는 마당에 앉아 오랜만에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형수님이랑 애들 보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보람이 있네. 지훈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민준은 말없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전우애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들의 우정은 피와 사선을 넘나들며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의 가족은 안전 가옥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민준은 국정원에 최종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온전히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앞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네 가족은 함께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신나게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주웠다. 그러다 문득 하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아바라는 그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고통이 아닌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증표가 되었다. 내 가족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